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쫓겨간 며느리 후회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쫓겨간 며느리 후회하는 시어머니. 뒷동산에는 산새들이 지저귀고 앞들에는 앵두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5월의 어느 날이었다. 마을 앞쪽에는 냇물이 유유히 흐르고 나지막한 산자락에 쌓여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평화롭게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였다. 맹진사 집에서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사람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잔치 분위기를 북돋워주고 있었다. 아침부터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맹진사집 3대 독자 외아들이 신행을 오는 날이었다. 신방은 깨끗이 치웠느냐? 음식은? 손이 귀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맹진사는 아침 대바람부터 부산을 떨었다. 영감, 왜 이리 야단이시오?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놔둬요, 옳게. 며느리 온다고 좋아서 그러는데. 하루 전에 집에 온 시누이의 핀잔에 안방마님은 입을 다물었다. 오시가 되자 신랑 신부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 오십니다. 동구 밖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삼식이가 불이 나게 달려들어왔다. 말탄 신랑이 앞서오고 신부가 탄 가마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마을 안악들은 신행하는 새색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색시가 예쁘네 그려. 엉덩이가 두리뭉실한 걸 보니 아들, 딸 쑥쑥 낳게 생겼어. 그래, 진사땡 안방마님 소원 풀겠어. 매파에게 아이만 잘 낳는 며느리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던데.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떠들어대는 안악들의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재산도 많고 외아들인지라 며느리감이 줄로 늘어서 있지만 맹진사 내외는 걱정이 많았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맹진사 부인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매파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단지 남편 잘 섬기고 아들만 쑥쑥 낳아주면 된다우. 넉넉한 집안에 부러울 것 없는 맹진사 집에서는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맹진사 아들은 3대째 외아들인데 살짝 부족한 데가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어렸을 때 한약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렇다고도 하고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그렇다고도 했다. 그렇다 보니 부모의 근심이 컸다. 그 집 며느리 되면 팔자 고치는 건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매파는 그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감을 찾아 중매를 섰고 자손이 많은 집안이라는 매파의 말에 서둘러 청혼을 했다. 자손만 쑥쑥 잘 낳으면 된다. 패백을 받으면서 맹진사 부인이 신부에게 이른 말이다. 행실이 올바르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착한 며느리가 그들 부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제 며느리가 아이만 쑥쑥 낳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시집 온 지 한 해가 다 되도록 아직 태기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끌고 근방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몸이 냉해서 그러니 지성으로 다려 먹이시오. 그러더니 보약이라며 10첩이나 되는 한약을 내밀었다. 돌아오는 길에 맹진사 부인은 열불이 났는지 온갖 싫은 소리는 다 퍼부었다. 아이고 이거사,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애를 잘 낳을 것 같다기에 선뜻 허락했구만. 너희 집에 들인 공이 얼만데.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뒤따라오면서 죄인처럼 몸을 조아렸다. 지금에 와서 물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이 약이 태기에 좋다니까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다려 먹거라.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이고 뒤를 따라왔다. 그날부터 약다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하지만 임을 봐야 뽕도 따는 법이다. 외아들은 덩치만 컸지 영 사내구실을 하지 못했다. 첫날 밤부터 비실거리더니 여태껏 한 달이면 두어 차례, 그것도 수박 겉핥기 시기였으니 말이다. 그 후 한 해가 또 흘러갔다. 시어머니의 닭달은 극에 달했다. 대를 잊지 못할 바엔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들은 죄 없는 아내가 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거들었다. 모자란 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냐? 아이도 못 낳는 여편네 편을 들어? 어머니는 마누라 편을 드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며느리를 구박하며 당장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며느리는 어느 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여보, 아들, 딸 많이 낳으시고 잘 사세요. 안 돼, 조금만 더 참아. 난 당신이 좋단 말이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사정했지만 며느리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여보, 이거 가져가. 내가 여태껏 모아둔 돈인데 당분간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요, 여보. 아내와 남편은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는 달기 새벽을 알리자 아내는 남편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는 대문을 나왔다. 그래? 그것이 떠났다고? 잘 됐구나. 새벽에 떠났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에 희색이 감돌았다. 그리고는 아들과는 상관없이 매파를 불러들여 논 단마지기를 내주고 처녀를 들였다. 지성을 들여서라도 어서 자손을 이을 아이만 낳아라. 맹진사 부인의 재촉에 여자는 매일 뒷산 암자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렸다. 정성이 통했는지 여자는 두어 달 만에 태기가 있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목구비가 훤한 걸 보니 나중에 뭐라도 한 자리 할 거여. 맹진사 부부는 동네방네 자랑을 해대느라 입이 아플 정도였다. 대를 이어준 새며느리는 콧대가 높아지고 시어머니의 곡간 열쇠까지 차지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제 아비를 닮은 데라고는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를 본 동네 사람들 사이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다녔다. 저 뒷산 남자에 기거하고 있는 그 스님하고 닮은 것 같은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똑같아 깜짝 놀랐다니까? 그 소리가 맹진사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렇잖아도 아들을 닮은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곡기를 끊고 한숨만 내쉬었다. 저것이 우리 몰래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군. 그때부터 그들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일절 바깥에 나오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맹진사 부인이 하인을 데리고 제너머 장터에 갔을 때였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돌아보니 7년 전 쫓아낸 며느리였다. 큰아이는 손을 잡고 등에는 자는 아기를 업은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에 온 시어머니는 그날로 몸져 누워버렸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 착한 것을 내쫓아버리다니. 어머니에게 일어난 기적.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네 어귀에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나와 계세요? 저만치 건장한 총각의 모습이 나타나자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을 펴고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겨맞았다. 잘 다녀왔니? 시장가겠구나. 어머니도요. 어서 가요. 총각은 다리를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어두운 길을 따라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었다. 절름발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불편한 다리를 대신해준 착한 남자를 만나 아들까지 낳았다. 하지만 박복한 탓인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여자는 불편한 몸으로 아들을 키워왔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남편의 분신이며 살아가는 이유였다. 어려서부터 아들은 다리를 저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복만이를 만나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놀려댔다. 내 엄마 절름발이라며? 이렇게 걷던데?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를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면 복만이는 소리를 질렀다. 어느 때는 분을 참지 못하고 놀리는 아이를 쫓아가 한바탕 싸움박질을 하고 왔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만어미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아비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밥벌이에 나선 아들을 보면서 다 자기 다리가 성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슴 아파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아들은 건장한 18살 총각으로 자라났다. 저 훤칠한 총각은 누구요? 언덕배기에 사는 절름발이 아들이요. 아들 하나 멀쩡하게 잘났네. 그래요. 아들은 나무랄 데가 없어. 인물 좋고 부지런하고. 그쯤에 복만이 어머니도 어서 빨리 혼계찬 아들에게 참한 색시를 얻어주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막상 아들에게 혼처를 구하려고 나서니 중매를 놓는 자리마다 고개를 내저었다.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가문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머니마저 절름발이니 딸을 주겠다는 집이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매파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다. 하지만 다리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처녀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따로 살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이번에는 집안을 문제 삼았다. 내가 몸이 성치 않아 복만이에게 집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였다. 어머니, 전 어머니 잘 모시는 여자가 좋아요. 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자 어머니는 조바심이 나서 매파를 불러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으니 혼례나 치를 수 있게 손을 써주시구려. 아랫마을 이첩지 딸이 발 한쪽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다리를 놓아보죠. 시어미는 다리가 그렇고 며느리는 팔이 불편하니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쩌겠소. 한번 알아봐 주시구려. 매파가 그 길로 이첨지 집에 가서 뜻을 전했다. 이쪽에서 말만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반길 줄 알았는데 이첨지는 매파를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우리 딸도 몸이 불편한데 다리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마소. 원 동네 창피해서. 매파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내가 없으면 우리 복만이 장가라도 잘 갈 텐데.
어머니는 잠자리에서 아들 장가를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잠이 들었다. 어리석은 짓이로다. 어찌 아들 장가만 들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냐. 다리를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을. 제 다리를 고칠 방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집 앞 논을 지켜보아라. 그곳에 다리 저는 학이 날아올 것이다. 그 학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다리를 낳을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논에 날아오는 학한테서 다리를 치료할 방법을 알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어머니는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가 마음에 걸려 틈만 나면 집 앞의 논을 바라보았다. 남편 살아생전에 마련한 추억이 깃든 논이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이룬 것처럼 한쪽 다리를 저는 학이 논에 날아들었다. 그러더니 논 가운데 내려앉아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게 아닌가. 그러기를 사흘째 되는 날 학은 어디가 다쳤냐는 듯이 두 발로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상하다. 저기 뭐가 있는 거지? 어머니는 저는 다리를 이끌고 논 가운데로 가보았다. 그러자 논 가운데 뜨거운 물이 조금씩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주위엔 뜨거워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할 정도였다. 학이 한 것처럼 다리를 한번 담가보자. 어머니는 그 물에 다리를 담갔다. 그러자 시원한 기운이 온 몸을 감쌌다. 그렇게 하기를 열흘 만에 논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자기가 절지 않고 똑바로 걷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리가 나았어. 복만아, 내 다리가 나았다. 어머니가 논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 다리를 담가서 정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복만이네 논으로 몰려들었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 어머니의 살림살이도 풍족해졌다. 복만이도 예쁘고 참한 색시를 만나 장가도 갔다. 세종대왕이 안지를 치료하러 들린 이후부터 그 지역은 온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3번 만에 찾아온 행운. 경상도 안동 땅에 정만수라는 젊은이가 살았다. 자손이 귀한 정씨 집안에 늦둥이 외아들을 낳게 되자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 키웠고 탈 없이 잘 살라는 뜻으로 부친이 만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만수가 8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홀어머니는 더욱 만수만 바라보고 살았다. 너는 정씨 가문의 장손으로 가문을 잘 이어가야 한단다. 명심하거라. 네, 어머니. 어느덧 만수가 18살이 되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갈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 이번에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에 응시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지금까지 열심히 정진하였으니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소자 이번에 과거에 꼭 합격하여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유씨 부인은 노자를 마련해서 아들에게 주었다. 부디 몸조심하고 속히 돌아오거라. 만수는 어머니께 하직하고 이웃선비와 한양길에 올랐다. 장안의 당도하니 과거까지 7, 8일 정도 남아있었다. 만수는 객사에 유숙하고
동행한 선비와 함께 장안 구경에 나섰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저물어 객사로 돌아오는데 누각 앞에 흰 수염을 허리까지 길게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만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이. 출세할 관상을 타고나기는 했는데, 아하, 이를 어쩐다. 만수는 노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행을 먼저 보내고 그 노인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노인은 만수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과거의 장원은 하겠지만 3번 죽을 애군이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소? 그 말을 들은 만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애군을 피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백지를 3장 꺼내 거기에 무엇인가를 그려 넣었다. 첫 번째 그림은 돈이었다. 그리고 2번째는 칼이었다. 마지막 3번째 그림은 산 위에 해가 떠 있는 그림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오. 이 그림을 잘 간직하시고 부디 난관을 잘 헤쳐나가기 바라겠소. 3번의 애군을 무사히 넘기면 형통할 운세요. 만수는 그림을 받아 품에 간직하고 객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남산에 봉화가 올라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정 여럿이 만수를 에워싸더니 입을 막고 사지를 묶어서 교자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리거라! 소리치는 사내의 말을 듣고 교자에서 내리니 대갓집 중문 안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그건 알 것 없고 안으로 들어가라. 만수가 하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니 신방이 차려져 있지 않은가. 잠시 후에 사내들의 호위를 받고 젊은 여인이 신부복을 입고 들어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제 명이 기구하여 초년에 남편을 잃을 운이라 하여 혼인 전에 남자를 데려다가 하룻밤 인연을 맺고 즉시 없애면 그 액을 피할 수 있다 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다. 밖에는 사내들이 지키고 있어 도망갈 수도 없었다. 하룻밤 대가치고는 너무 크구나. 다음 날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사내들이 만수에게 달려들더니 입을 막고 사지를 묶어 다시 교자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 내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 앞이었다. 과거를 보러 왔다가 왜 이런 봉변을 당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니 돈이 있어 무엇하겠소. 자, 당신들한테 가진 돈을 다 주겠소. 억울한 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한다는 것뿐이요. 만수는 가진 돈을 사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자, 돈까지 받았으니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자. 그리여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천벌을 받을 거여. 그리고는 만수의 결박을 풀어주더니 말했다. 이 길로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빈 교자를 들고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었다. 첫 번째 애군이었나 보다.
만수는 온몸에 긴장이 풀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노인이 그려준 첫 번째 그림에 돈이 그려져 있다는 걸 기억했다. 하지만 만수는 과거를 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만수는 그 길로 객주로 돌아갔다. 자네 어제 어디 있었나? 걱정했네. 동행의 말에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지내던 만수는 드디어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다. 이제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금의 환영하여 어머니에게 돌아가려는데 우의정 대감이 찾아왔다. 내 여식을 아직 여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를 내 사위로 삼고 싶네. 저같이 미천한 자를 사위로 택하여 주시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오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게 고향에 인사만 드리고 퇴기를 하게나. 어차피 바로 올라와 입골해야 할 걸세. 만수는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길로 다시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우의정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 밤이 깊어 신방에서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노인이 준 그 그림이 생각났다. 두 번째 그림은 칼 모양이었는데. 만수는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그런데 달빛이 비치는 문창호지에 칼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비쳤다. 만수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문을 박차고 칼을 든 사내가 들이닥치더니 잠든 신부를 베고 도망쳐버렸다. 만수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한참 후에 만수는 정신을 차렸다. 신부는 병고를 당한 뒤였고 만수는 온몸이 묶여 있었다. 방에는 신랑 신부 둘밖에 없었고 옆에 피 묻은 칼이 놓여 있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만수는 그 길로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그 방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단 말이냐? 그 순간 만수는 세 번째 그림을 떠올렸다. 이게 두 번째 애군인가? 그러면 세 번째가 남았구나. 그리고 그 그림을 앞에 꺼내놓았다. 하얀 종이에 그려진 산 위에 해가 뜬 그림이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증거란 말이냐? 만수는 곧바로 옥에 갇혔다. 그리고 증거를 대지 못하면 중죄를 면치 못할 처지였다. 그날 밤 좌의정 대감이 퇴청해서 집에 돌아오니 막내딸이 기다리다가 부친에게 말했다. 아버님, 우의정 대감 댁에 병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들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신랑이 그런 게 틀림없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두 사람뿐이었는데 증거라고 내놓은 게 하얀 백지에 그린 해가 떠있는 상그림이니 말이다. 그게 뭐라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거 백일산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백일산이라고? 내일 입고라면 한번 조사해보마. 다음 날 입고란 좌의정 대감은 그 얘기를 전했고 백일산이란 이름을 들은 우의정 대감의 얼굴이 변한 건 물론이다. 백일산은 바로 우의정 대감집 하인의 이름이었다. 내 죄를 바른대로 이실직고 하렸다. 아씨를 오랫동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인을 해서 홧김에 그만. 잡혀온 백일산은 자기 죄를
순순히 털어놓았다. 만수는 세 번째 군을 무사히 벗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부터 행운이 시작되었다. 행운의 첫 번째는 바로 백일산이란 이름을 맞추어 만수를 구해준 좌의정의 막내딸과 혼인을 한 것이다. 과부와 내기를 한 이웃 총각.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라도 순창 땅에 양씨성을 가진 부인이 살고 있었다. 미모가 빼어나고 남편과의 금실이 좋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양씨 부인은 혼자가 되고 만 것이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된 양씨 부인은 출입을 삼가며 슬픔에 잠겨 지냈다. 주변에선 젊은 나이에 혼자 몸이 된 미모의 여인에게 재가를 권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가해야지. 하지만 그때마다 양씨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고로 여인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양씨 부인이 외출이라도 하는 때엔 눈에 띄는 미모로 사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지어 동네 총각들까지도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다. 그만큼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양씨 부인을 흠모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중에 설시성을 가진 이웃 총각이 있었다.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에 그를 마음에 둔 처녀들이 많았지만 설씨 총각은 양씨 부인을 한번 보고는 그만 마음에 담고 말았다. 저녁에 정자 밑에서 기다릴게요.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시오.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처녀의 고백에도 설씨 총각은 마음을 주지 않았다. 밤마다 잠 못 들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 총각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너 무슨 일이냐? 혼인을 약속한 이쁜이도 만나려 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고 있으니. 제 마음엔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얘기해봐라. 저 양씨 부인입니다. 무슨 소리냐? 멀쩡한 처녀를 놔두고 과부장가를 들다니 제정신이냐? 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설씨 총각을 나무랐다. 하지만 그의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양씨 부인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설씨 총각은 양씨 부인을 찾아가 마음을 전했다. 부인을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전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엔 없지만 어찌 두 남자를 섬긴단 말입니까? 다신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양씨 부인은 설씨 총각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로도 총각은 포기하지 않고 부인을 찾아왔다.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도 많을 텐데 왜 저 같은 과부에게 마음을 두는지요? 언제부턴가 부인을 사모하게 된 이후로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인은 난감한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입을 떼었다. 그러면 내기를 하지요. 총각께선 남학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십시오. 그동안 저는 앞에 보이는 언덕에 돌로 성을 쌓겠습니다. 먼저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로 하죠. 제가 이기면 깨끗이 저를 포기하시고 만약에 제가 지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설씨 총각은 남학신을 신고 한양길에 올랐다. 그냥 걷기도 힘든 남학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일은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지만
양씨 부인을 아내로 맡겠다는 일념 하나로 설씨 총각은 거침없이 한양길에 올랐다. 양씨 부인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여자 몸으로 무거운 돌을 날라서 돌성을 쌓다니 누가 봐도 가당치 않은 듯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내기가 시작되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한양길에 오른 설씨 총각의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이고 양씨 부인의 고운 손이 피멍이 들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의 내기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평평하던 언덕에 돌성이 우뚝 솟아올랐다. 눈만 뜨면 매달려 돌성을 쌓는 바람에 양씨 부인의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백옥 같은 피부도 햇볕에 그을러 검게 변했다. 하지만 고운 자태는 감출 수가 없었다. 아, 마침내 이겼구나. 부인은 다 쌓아 올린 돌성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건 설씨 총각에 대한 마음인지도 모른다. 얼마 후 설씨 총각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마을 어귀에서 높이 솟아있는 돌성을 바라본 총각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자, 내가 이겼어요. 이제 약속대로 미련을 버리세요. 그런데 돌성을 둘러보던 총각의 눈빛이 빛났다. 여기 돌성이 무너져 있군요. 과연 총각이 알려준 곳을 가보니 비바람에 무너졌는지 짐승이 허물었는지 돌이 허물어져 구멍이 나 있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다. 다음 날 총각은 당당하게 부푼 가슴을 안고 부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어디에도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동이틀 무렵 부인이 호숫가로 내려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길로 호숫가로 달려간 총각은 가지런히 놓인 부인의 신발을 발견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총각과의 내기에 서지자 부인은 수절할 수 없음을 알고 물에 몸을 던진 것이다.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말 걸 그랬구나. 내기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후 사람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부인을 기리며 부인이 쌓아 올린 돌성을 호러미 산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강물에 뛰어든 선비의 행운. 다 헤어진 도포를 입고 갓을 쓴 한 선비가 힘없이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나. 이렇게 고향에 돌아간들 반겨줄 사람이 누구던가. 이 덧없는 세상 미련도 사라지는구나. 그는 결심한 듯 괴나리 보찜을 내려놓고 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게 무슨 망발이오? 순식간에 한 남자가 강물에 뛰어들어 젊은 선비를 끌고 나와 강가에 눕히며 말했다. 젊은 선비가 흠뻑 젖은 채로 눈을 떠보니 나이 지긋한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든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상관하지 말라니. 어찌 이웃의 생사를 보고 모른 척할 수 있겠소. 그렇게 남자는 젊은 선비의 순간적인 충동심을 기어이 가라앉히고야 말았다. 아니, 앞길이 군말리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몹쓸 생각을 하시오. 내가 얼마나 허탈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소.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덧없이 느껴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소. 선비는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보아하니 며칠을 굶은 게 분명하구먼. 남자는 사양하는 선비의 소매를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남자는 인품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이생원이었다. 이봐라, 여기 한상 차려오너라. 집안에 들어선 이생원이 식솔들에게 지시했다. 그 두 사람이 사랑방에 마주 앉아 있는데 잠시 후 한 여자가 상을 차려 들어왔다. 하녀라고 보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외모였다. 젊은 분이 왜 그런 몹쓸 생각을 한 거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젊은 선비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제천에 사는 이백천이란 선비였다.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기대가 컸는데 과거를 보는 족족 낙방에서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집안에 꽤 많던 재산도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해마다 한양을 오르내리며 글공부만 매달린 탓에 탕진하고 말았다. 부친 살아생전에 얻은 마누라도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달아나 버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도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합격해야 된다. 그나마 남아있는 쥐꼬리만한 가산을 정리하여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낙방하고 말았다. 딱히 갈 곳도 없고 수중에 돈도 떨어진 그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그런 몹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난 이생원이라고 하오. 소시적에 집안 사정으로 대과의 꿈을 접은 적이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구려. 결혼은 했소. 기대할 게 없다고 여겼는지 마누라는 달아나 버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러자 이생원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대는 대기만성할 인물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오. 수발을 들 사람을 보낼 테니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시오. 백천은 준비해준 새옷으로 갈아입고 저녁까지 배불리 먹은 뒤 오랜만에 편안하고 아늑함에 젖어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들어오시오. 이어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주한상을 든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 외삼촌께서 바쁘셔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생원 어른의 조카란 말이요? 네, 전 숙향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숙향은 관직에 있던 부친이 모함을 받아 귀양살이 끝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죽자 외숙집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집안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혼사가 막혀 아직도 혼자 몸이었다. 이생원은 백천이 장차 크게 될 인물이란 걸 알아보고 조카 딸과 맺어주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생원의 그런 속내를 알 리 없는 여인은 나그네와 합방하라는 말에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 소녀 죽으면 죽었지 그리는 못합니다. 얘야, 너 전혀로 늙을 셈이냐? 외삼촌의 말을 잘 듣거라. 저 젊은 선비는 인품이 단정하고 고고하구나. 그의 관상을 보아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란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외삼촌의 말을 따르도록 하거라. 여인은 결국 이생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인연인데 서로 얘기나 하며 보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백천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호의를 베푼 생원의 조카를 취할 수가 없었다. 숙향은 밤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는 백천의 자상함과 솔직함에 반했다. 낭자가 이 방에서 나가면 이생원님이 서운해할 것이니 그냥 얘기나 하며 밤을 지새도록 합시다. 어느덧 먼 동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자, 이만 가겠소이다. 숙향은 자신을 지켜주고 삼촌의 체면을 지켜준 백천의 인품에 감탄하고 말았다. 낭자, 어찌 눈물을 보이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요. 이생원 어르신께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꼭 전해주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백천은 예전처럼 낙방하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다. 해마다 과거길에 올랐지만 단순히 급제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왜 급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은 것이다. 이듬해 백천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고 어사를 제수받아 충청도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생원 어른을 뵈러 가자. 그런데 이생원 집을 찾아가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집안에 들어가니 숙향이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다.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외숙부께서 관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새로 부임해온 사또가 역적의 딸을 숨겨왔다는 죄목으로 잡아갔다는 것이었다. 풀려나고 싶으면 숙향을 관기로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사또의 속내는 숙향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객지로 내려온 김에 딴 살림을 차려 재미라도 실컷 보려는 흑심을 품고 있었다. 그 길로 백천은 관가로 달려갔다. 사또를 뵈려고 왔소. 허름한 옷차림에 사또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백천을 보고 아전이 막아섰다. 감히 누군데 사또를 뵙겠다는 거요? 백천은 허리에서 마패를 꺼내 아전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아전이 기겁을 하고 안으로 달려갔더니 잠시 후 사또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백천을 맞이했다.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본래 기별 없이 오는 것이 내 일이잖소. 그나저나 처를 데리러 처에 왜 쑥대게 온 거요? 사또는 어사의 처삼촌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골 이생원이라고 하오. 혹시 아시오? 이생원이라고요?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는 온몸을 덜덜 떨었다. 그 말을 남기고 백천은 숙향에게로 돌아왔다. 염려 마시오. 외숙께선 바로 돌아오실 거요. 얼마 후 사또가 보낸 물건들과 함께 이생원이 돌아왔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큰 일을 할 줄 알았소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꽃을 피웠다. 그러면 그날 밤 손도 잡지 않았단 말이요. 서로 마음만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천은 숙향과 함께 길을 나섰다. 과거에 급제하고 색시도 얻고 임도 보고 뽕도 딴 것이다.
여승이 된 외동딸. 강대인은 장안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그는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자수성가하여 큰 돈을 벌었다. 그 바람에 나이 30이 되어서야 장가를 들었고 이듬해 딸아이를 낳아 이름을 청아라고 지었다. 그런데 이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부부는 외동딸 청아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금지 오겹처럼 자란 청아는 숙사를 통해 글을 배우고 후원엔 화초를 가꾸며 세상 풍파를 전혀 모르고 자라났다. 청아가 18살이 되던 해였다. 난리다, 난리! 빨리 떠나시오! 때는 임진년. 여기저기 피난 행렬이 주를 이루었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기도 했다. 힘께나 쓰는 사내들은 산적이 되어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으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난리가 났다는구려. 강대인이 모녀가 있는 안방으로 급히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이 일을 어쩐답니까? 당장 돈과 옷가지를 챙겨서 이곳을 떠나야겠소. 강대인은 부인과 청아를 재촉해 피난짐을 꾸리고 가마 2채에 부인과 청아를 태우고 말잔등에 먹을 양식과 돈을 싣고서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다. 길에 나서보니 곳곳이 야단이었다. 온실 화초처럼 자란 청아는 모든 게 무섭기만 했다. 그런데 무학재를 넘어가다 힘이 들어 가마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쉬고 있을 때였다. 마침 잘 걸려들었다. 양식도 떨어져가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늘이 도왔구나. 가진 것 다 내놓아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한 무리의 장정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강대인을 협박했다. 가마꾼들은 혼비백산에서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쳐버렸다. 이 강도들아! 그렇게는 못한다. 강대인은 굽히지 않고 그들에게 대들었다. 그래?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무리 중에 힘께나 쓸 것 같은 사내가 강대인을 노려보았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세상이 뒤숭숭해지자 하나둘 모여 이렇게 강도로 돌변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는 자들인지라 그들의 목적은 단지 먹을 것과 돈이었다. 사내는 가마를 들치고 떨고 있는 부인과 청아를 끌어냈다. 여기 묶어둘 테니 살든지 짐승 밥이 되든지 우린 모른다. 부인과 딸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리고는 저항하는 강대인을 굵은 소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부인과 청아를 끌고 양식과 돈이 실린 말을 몰고 사라졌다. 강도 일행은 산을 넘어 양주, 광릉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차서 길도 나있지 않은 소나무 숲을 힘들게 지나가자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아무도 찾아오기 힘든 곳에 자리한 그들의 은신처였다. 사내는 청아 모녀를 방에다 집어넣고 먹을 것을 주었다. 끌려오며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과 팔다리에 상처 투성이가 된 모녀는 두렵기도 하고 두고 온 강대인이 걱정되어 울기만 했다. 울지만 말고 먹어. 이제 소용없어. 남편인지 아빈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이제부터 본인들 걱정이나 하거라. 그 사내는 장태승이란 자였다. 젖먹이 무렵 아비가 영모에 몰려 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어미와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지만 어느 부잣집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13살 무렵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얘기를 하며 나중에 그 은혜를 꼭 갚으라고 당부하던 말을 태승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분 함자는 강자, 인자, 섭자 어른이다. 절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어머니가 눈을 감으며 남긴 말이었다. 그 뒤로 그는 남의 집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살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산속에 들어와 강두질로 연명하고 있지만 말이다. 장태승은 모녀가 갇힌 방에 들어와 먹을 걸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저 부인 나이였을 텐데. 장태승은 언제부턴가 모녀가 안쓰러워졌다. 이것 좀 드시오. 남편분도 아마 무사할 거요. 가끔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 곳이니 말이오. 그리고는 나가려다가 다시 물었다. 남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강인섭이라 합니다. 청아가 대답했다. 칠패시장 강인섭 대인이란 말이오? 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장태승은 멈칫하더니 말없이 나가버렸다. 저 친구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젊은 여자가 마음에 있나? 주변에서 태승이 여자들에게 드나드는 걸 보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밤이었다. 모녀가 있는 방문 자물쇠가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살며시 들어왔다. 쉬, 조용히 하시오. 가만히 날 따라오시오. 태승이었다. 모녀는 그를 따라 산채를 벗어났다. 자, 여기서부턴 둘이 가시오. 우릴 풀어준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괜찮소. 아무도 날 어쩌지 못하오. 그리고 태승은 산채로 돌아가 버렸다. 모녀는 산길을 따라 내려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암자가 보였다. 여성들이 모여 수련을 하는 곳이었다. 모녀는 그동안의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암자에 의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녀는 강대인 걱정에 한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여성 차림으로 아버지 안부를 알아보겠어요. 네가 어떻게? 너마저 잘못되면 난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부인은 청아의 완고한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청아는 머리를 깎고 여성 차림으로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전란 중이라 한양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산길을 따라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다. 살아계신다면 어머니와 나를 찾으려고 멀리 가시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동가숙 서가식을 하며 돌아다닌 지 한 해가 지나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 어떻게 되신 게 아닐까? 청아의 발길이 모친이 있는 암자를 향해 양주로 향했을 무렵이었다. 남노한 옷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산모퉁이에 앉아 지친 몸을 쉬고 있었다. 여보시오, 스님. 어디로 가면 절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 근처에 있지 않아서요. 청아는 후미진 곳에서 마주친 노인이 무서워 재빨리 돌아서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노인의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았다. 다시 돌아서서 오던 길로 돌아가 보니 노인은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 아닌가? 청아는 너무도 반갑고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저 청아예요. 청아라고? 어디 보자. 무사했구나. 어머니는? 암자에 계세요.
아버지를 찾아 삭발분장하고 돌아다닌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세 가족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전란이 끝나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변한 게 있다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그 남편의 그 아내, 가난한 선비인 윤자은이 과거에부터 몇 년 만에 이조 참의 벼슬에 올랐다. 하지만 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인 윤자은인지라 가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조 판서가 집으로 그를 불렀다. 잘 차려진 주안상이 나오고 술이 몇 잔 오가자 판서가 입을 뗐다. 이보게 윤참이, 긴히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이가 아직 구실을 못하니 자네가 곁에 두었으면 해서 말이네.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나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윤자은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 뒤는 내가 봐주겠네. 다음번 이조 판서는 자네 아니면 누구겠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술자리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자은의 기색을 보고 아내가 물었다. 판서 대감 댁에 다녀오신다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만 쉬고 싶소. 잠자리에서 윤자은은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관직을 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설사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이조 판서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는 참의직을 내놓는 것이었다. 참판과 공모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을 문제 삼아 윤자은을 파직시킨 것이다. 윤자은은 타락한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한양을 등지고 파주고을로 낙향해서 아내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일이 손에 익지 않아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제 제법 농사일도 손에 익고 아내도 농부의 아내 티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사람이 나왔다. 윤참이 어른 맞으시죠? 예전엔 그렇게 불렀소만 지금은 아니요. 그런데 무슨 일이요? 이조 판서와 참판은 불의한 그동안의 행적이 드러나 유배를 가게 되었고 억울하게 파직된 윤참이는 복직시킨다는 명이었다. 윤자은은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낙향에서 다시 입성하려다 보니 형편이 더 어려워 전 재산을 털어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을 마련했다. 이조 참의가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윤자은과 아내는 그렇게 작은 집이라도 만족했다. 아내는 부엌과 마루, 단칸방을 하루 종일 쓸고 닦았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의 얼굴빛이 어두웠다. 아니,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오?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우리 다른 데로 이사가요.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자니. 그 다음 날도 아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뭔가를 보았는지 부엌에 드나들기를 꺼리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무슨 흉한 거라도 보았는지 왜 그러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뜻을 거부한 적 없는 아내가 이사가자고 하니 윤자은은 손해를 감수하고서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더 허름한 집이었지만 집을 옮기고 나니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집사람 마음이 편하면 됐어. 윤자은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집을 옮기게 된 내막은 다른 데 있었다. 한양에 집을 마련하고 부엌을 치우던 아내가 아궁이 청소를 시작한 때였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아궁이에 불 뗀 찌꺼기가 수북이 쌓여 입구가 가려질 정도였다. 쇠스랑을 가지고 재와 불탄 나뭇가지를 긁어내고 덮인 흙을 파내는데 뭔가 쇠스랑 끝에 걸렸다. 이게 뭐지? 흙을 파보니 작은 소뚜껑이 덮여 있었다. 소뚜껑을 열어본 아내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밑에서 나온 건 작은 항아리였는데 그 속에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수북이 쌓여있지 않은가?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늘이 주신 선물인가? 이거면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내의 얼굴이 다음 순간 어둡게 변했다. 아니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남편의 뜻을 거역할 순 없어. 아내는 파낸 항아리를 도로묶고 소뚜껑을 닫고 흙을 덮어 원래대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가면 마음이 심란했다. 더구나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가 없었다. 그래, 여기서 떠나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다. 이사 온 첫날 밤, 아내의 꿈속에 하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너의 분수를 지키고 탐하지 않는 마음씨가 남편을 닮았구나. 돈은 있어도 금방 사라지는 법. 대신 이걸 주겠노라. 노인은 아내의 손에 황금으로 된 문패를 쥐어주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뒤로 윤자원은 능력을 인정받아 2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슬하에 둔 자녀들도 장성하여 모두 관직에 올라 그야말로 황금문패에 걸맞은 가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마법 망토. 히꼬이찌라는 개구장이가 살고 있었다. 히꼬이찌는 마을 근처 산속에 코가 긴 괴물의 망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을 입은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마법의 망토였다. 히꼬이찌는 망토를 훔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히꼬이찌는 망토를 훔쳐오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대나무통을 들여다보며 감탄하듯 높은 소리로 외쳤다. 정말 멋지구나. 멀리 있는 마을도 다 보이네. 멋진 광경이야. 잠시 후 괴물이 나타나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대나무통을 바라보았다. 예, 히꼬이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나도 좀 보자. 안 돼요. 이것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보여요. 세상에 이런 신기한 것은 없죠. 괴물은 호기심이 나서 애원했다. 제발 히꼬이찌. 대신에 내 마법 망토를 사용하게 해주마. 그러자 히꼬이찌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 망토는 더러워요. 그런 것이 날 안 보이게 해주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원하신다면 드리죠. 히꼬이찌는 괴물에게 대나무통을 넘기고 대신에 망토를 받았다. 괴물은 대나무 끝으로 열심히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그 순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괴물은 버럭 소리를 쳤다. 나를 속였지? 못된 히꼬이찌. 하지만 이미 히꼬이찌는 마법 망토를 입고 산 아래로 내려가 버린 뒤였다. 마을로 돌아오자 히꼬이찌는 술집으로 들어가 곧장 저장고로 걸어갔다. 몇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대단하군. 난 정말 투명해진 거야. 그는 즐거워하며 술통에서 바로 술을 따라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취할 때까지 계속 들이켰다.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던지고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날 일어나자 어제 한 일이 기억났다. 정말 대단해.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망토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젯밤에 여기 둔 망토 보셨어요? 그 더러운 망토가 내 것이냐?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조금 전에 태워버렸다. 어떻게 했다고요? 히코이치는 소리를 지르며 화로로 갔다. 하지만 이미 망토는 재가 되어버린 뒤였다. 이런, 어떻게 하나? 그러나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이건 마법 망토의 재잖아. 아마 여전히 마법이 작용할 거야. 히코이치는 옷을 벗고 온몸에 재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투명해졌다. 완벽해.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어. 또다시 즐거워하며 히코이치는 다른 재밌거리를 찾아 나섰다. 히코이치는 잔치를 열고 있는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음식과 술을 즐겁게 먹기 시작했다. 정말 꿀맛이군. 히코이치는 방을 어슬렁거리며 마음껏 먹고 마셨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도 접시에서 음식 조각이 사라지거나 잔이 가득 채워지더니 술이 잔에서 없어지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이 광경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처음엔 이게 귀신짓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한 허공에 서서히 열리는 입과 같은 것을 보았다. 신기하군. 사람의 입 같은데? 그들은 신기해했다. 계속 이 광경을 지켜보니 코끝과 손바닥이 보였다. 히코이치는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서 몸에서 재가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장난치는 거야. 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잡을 계획을 짰다. 히코이치는 자신의 몸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애워싸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몸에 물을 부어버렸다. 당연히 히코이치가 바보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래, 역시 너였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발가벗고 돌아다니다니. 이젠 가게 해줄 테니까 가서 옷이나 입어. 모두 큰 소리로 웃으며 히코이치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히코이치는 알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지? 100번의 키스. 오래전 아주 작은 왕국에 왕자가 있었다. 그 왕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그가 작은 왕국의 왕자라 넓은 영토를 가진 이웃 왕의 딸에게 청혼한다면 매우 뻔뻔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먼 곳까지 알려져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면 고마워요, 받아들이죠 라고 답하며 달려올 공주가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미나무를 심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장미였다. 장미나무는 5년마다 봉오리를 맺었는데 꽃은 단 한 송이만 피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너무나 그윽해서 누구든 그 향기에 모든 슬픔과 걱정이 다 잊힐 정도였다. 또 왕자에게는 나이팅게일이 있었다. 마치 작은 부리 안에 감미로운 곡조를 담은 어떤 상자가 든 듯 언제나 즐거운 곡조로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왕자는 큰 은상자에 장미꽃과
나이팅게일을 정성스럽게 싸서 공주에게 보냈다. 왕은 그 상자를 큰 연회장으로 가져가게 했다. 그곳에서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놀이만 했다. 공주는 선물로 상자가 들어오자 손뼉치며 기뻐했다. 이 안에 새끼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다. 공주는 상자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꺼냈다. 정말 예쁘게 했구나. 시녀들이 모두 입모아 말했다. 예쁘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하구나. 정말 사람의 마음을 끄는구나. 왕이 말했다. 그러나 공주가 손을 대보더니 울 것만 같았다. 아빠, 이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 꽃이네요. 저게 진짜라네. 시녀들도 입모아 비웃었다. 언짢아 하지 말고 상자에 또 뭐가 있는지 보자. 왕이 말했다. 곧 나이팅게일이 나오더니 즐겁게 노래했다. 그 소리에 누구도 나이팅게일에 대해 불평하지 못했다. 멋져요. 매혹적이야. 시녀들이 외쳤다. 저 새소리를 들으니 돌아가신 왕비께서 가지고 계시던 자동 반죽이 생각이 납니다. 늙은 기사가 옆에서 말했다. 정말 그렇소. 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전 그래도 이 새가 진짜가 아니면 좋겠어요. 공주가 말했다. 그건 진짜 새입니다. 상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면 저 새를 날려보내세요. 공주가 말했다. 공주는 왕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왕자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갈색과 검은색을 칠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모자를 푹 눌러 귀까지 덮은 다음 왕에게 찾아갔다. 폐하, 이 궁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무척 많은데 한번 보지. 돼지를 기를 사람이 필요하군. 돼지가 무척 많거든. 그래서 왕자는 왕실의 돼지를 돌보는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우리 옆에 붙은 지저분하고 작은 방을 썼다. 그곳에서 온종일 앉아 뭔가 만들며 일하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쁘고 작은 스튜 냄비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온종일 그것을 만든 것이었다. 냄비 둘레로 작은 종이 달려 있었다. 냄비가 끓으면 종들이 울리면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곡조에 따라 흥겹게 노래하는 듯 했다. 아, 사랑스러운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다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냄비에서 우러는 김에 손가락을 대어 맡아보면 그 도시 모든 집 화덕에서 끓고 있는 음식 냄새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장미꽃과는 상당히 다른 특색을 지닌 것이었다. 공주가 우연히 그 주위를 거닐다가 들려오는 곡조에 발을 멈추고 귀 기울였다.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가 아는 곡조였다. 아니, 그녀가 아는 유일한 곡이었기에 반가워하며 연주하는 듯 곡조에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니, 저 곡은? 돼지 돌보는 사람이 저런 곡을 알고 있다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여기 불러서 악기를 얼마에 팔지 물어봐야지. 그래서 한 시녀가 왕자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처음에 흥정이 잘 되지 않았다. 이 냄비를 파는 대신 뭘 원합니까? 시녀가 물었다. 공주님의 키스를 10번 받아야겠네요. 이런, 안 된다면 팔 수 없지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해? 공주가 물었다.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끔찍해요. 시녀가 말했다.
그러면 귓속말로 해. 그래서 속삭여 말해주었다. 물에 앉아잖아. 공주는 화를 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간이 다시 경쾌한 종소리가 들렸다. 아, 사랑스러운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다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잠깐, 가서 혹시 시녀의 키스는 안 되는지 물어봐. 공주가 말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공주님에게서 직접 키스를 받지 못하면 냄비는 여기 그냥 두시오. 이도저도 안 된다고 하는군. 여기 내 앞을 막고 서서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해. 공주가 말했다. 시녀들이 공주 앞에 서서 가운을 들어 그들을 가려주었다. 그러자 공주는 키스를 10번 하더니 곧장 냄비를 집어왔다.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냄비는 밤새 끓었다. 다음 날도 온종일 끓어올랐다. 궁중 고관에서부터 구두 수성궁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 각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하는지 완전히 다 파악할 정도가 되었다. 시녀들도 즐거워하며 춤추었다. 누가 수프를 먹고 누가 저녁에 팬케이크를 먹는지, 누가 커틀릿을 먹는지 알 수 있다니 정말 재밌네. 정말 재미있어요. 궁전 관리인의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비밀이에요. 난 왕의 딸이잖아요. 아이쿠, 조심해야지. 돼지 돌보는 사람, 말하자면 왕자는 단 하루도 특이한 일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누구나 그가 하찮은 돼지 돌보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루는 딸랑이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빙빙 돌리면서 흔들면 사람들이 즐기는 왈츠곡이나 춤곡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하네. 공주가 지나가던 길에 듣게 되었다. 저렇게 흥겨운 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에 팔지 물어봐야지. 하지만 키스를 해달라면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는 공주님께서 키스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어보러 갔던 시녀의 말이었다. 그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공주는 계속 가던 길을 갔다. 그러나 다시 멈추었다. 예술은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난 왕의 딸이잖아? 어제 그랬듯이 나한테서는 10번만 키스받고 나머지는 시녀들한테서 받으라고 해야지.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시녀들의 말이었다. 뭘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키스할 수 있다면 너희도 분명히 할 수 있어.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음식과 급료를 주잖아. 공주가 말했다. 그래서 시녀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공주에게서 100번, 그게 아니면 팔 수 없습니다. 원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서. 공주의 말이었다. 시녀들은 모두 키스가 끝날 때까지 원을 그리고 서서 그들을 숨겨주었다. 돼지우리 근처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유가 뭔가? 왕이 발코니에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눈을 비비며 안경을 썼다. 시녀들이군. 무슨 놀이하는 모양이군. 가서 뭘 하는지 한번 봐야겠군. 그는 신발 뒤축을 들고 살그머니 걸었다. 신발 소리를 죽여야 했기에. 왕은 서둘러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뜰에 오르자 몸을 아주 가볍게 움직였다. 시녀들은 키스 숫자 세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그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뒤축을 들고 멈추었다. 이게 다 뭔가? 원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본 왕이 놀라서 물었다. 그는 신발을 벗어 공주를 한 대 쳤다. 돼지 돌보는 남자는 지금 막 86번째 키스를 받는 중이었다. 떨어져! 왕이 소리질렀다.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공주와 왕자는 즉각 그 도시 밖으로 쫓겨났다. 공주는 서서 하염없이 울었다. 돼지 돌보는 사람 탓을 하면서. 무정한 비는 사정없이 퍼붓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다니. 그 잘생긴 젊은 왕자와 결혼했더라면 지금 이 불행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공주가 말했다. 그러자 돼지 돌보는 사람이 나무 뒤로 가서 얼굴에 묻은 것들을 지우고 지저분한 옷은 벗어던지고 왕자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모습에 기품이 넘쳐 공주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난 당신의 오만함을 꺾어주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결코 고귀한 왕자를 얻지 못할 거요. 장미꽃도 나이팅게일도 받을 수 없을 거요. 그 장난감 하나 얻으려고 돼지 돌보는 사람에게 키스할 생각까지도 하더군요. 이제는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요. 그는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가더니 공주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공주는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아, 사랑스러운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다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서리의 거인. 북쪽 끝에 요튼헤임이라는 거인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서리의 거인이라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 거인은 북쪽 끝에 가까운 빙산에 숨어서 살았다. 거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마 3000살이나 4000살쯤 되었을 것이다. 서리의 거인은 키가 무척 크고 멍청했다. 그건 아마도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 비하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반만 진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서리의 거인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었다. 이 거인은 꽁꽁한 얼음이 되어 추위에는 끄떡도 없었다. 그러나 따뜻한 날에는 녹아버리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대개 빙산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100년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살펴봤다. 그러면 다시 기운이 나서 거인은 또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리의 거인은 검은 난쟁이라는 영리한 난쟁이를 심부름꾼으로 부리고 있었다. 난쟁이들은 산을 꿰뚫어 반대편을 보는 힘이 있었고 햇빛을 만드는 일 외에는 무엇이나 다 알고 있었다. 옛날에는 난쟁이들도 수가 많았으므로 사람이 숲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대답했다. 그러나 검은 난쟁이들도 서리의 거인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 버려서 지금은 서리의 거인과 마찬가지로 단 한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북쪽 끝에 있는 서리의 거인은 자기가 잠을 자는 동안 그 난쟁이를 빙산 위에 두어 파수를 보게 했다.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서리의 거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빙산에 구멍을 뚫어 굳어진 다리를 쭉 뻗었다. 지금이 몇 시냐? 서리의 거인은 빙산 위에서 파수를 보는 검은 난쟁이에게 물었다. 세상의 마지막에 100년쯤 가까워졌습니다. 난쟁이가 대답했다. 그래? 100년 동안에 나보다 영리하고 기운 센 놈이 나타났나? 거인이 말했다. 그런 자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위대하신 거인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영리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난 나이가 많아서. 당신처럼 잘 주무시면 나이 같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 힘이 세지고 영리해지지만 아무도 당신처럼 그렇게 잠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천둥의 신 토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토르는 바르하르의 오딘 신에게 손님으로 가 있습니다. 요즘은 수레를 타고 구름 속에서 헤매는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천둥 날씨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천만에요. 이 한겨울에 천둥이 뭡니까? 그럼 거인의 세상에 산책하러 가기로 할까? 내 등에 올라타라. 인간들은 더 바보가 되었겠지. 100년 동안 그것들이 얼마나 바보가 되었나 보고 싶구나. 검은 난쟁이는 서리의 거인 무게에 기어올라가 마치 파리처럼 앉았다. 서리의 거인은 거칠거칠한 다리를 버석버석 소리가 날 만큼 쭉 뻗쳐서 70리의 신을 신더니 두 발자국으로 벌써 라플란드의 라스티커스 산 옆에 와 있었다. 산이 햇빛에 녹아 없어지지 않는 건 반가운 일이야. 그런데 저쪽 눈 속에 보이는 검은 무늬는 무엇이지? 저건 철길입니다, 거인님. 저 서쪽 것은 로포텐으로 가고 동쪽 것은 울레오보르이로 가는 길입니다. 철길이라고 쇠가 언 것이냐?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지만 200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발명했지요. 그래, 지금은 저 길 위로 차로 1시간에 6마일이나 달립니다. 6마일이라고? 놀라운 일이군. 거인은 못마땅한 듯이 소리치더니 70리 발걸음으로 또 한 발을 옮겨 놓았다. 그러자 벌써 노르웨이의 스톰셀란드에 와 닿았다. 거인은 거기서 전깃줄에 발이 걸려 부서지기 쉬운 한쪽 발을 하마터면 꺾일 뻔했다. 이것 봐라, 이런 어리석은 여우덫을 쳐두었어. 거인이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난쟁이가 말했다. 놈들은 이 시를 통해서 서로 짓거려대고 있답니다. 거인은 노르웨이까지 오자 실증이 나서 되돌아섰다. 그리고 대여섯 걸음으로 라플란드의 에나레호 옆에 와 섰다. 거기는 농가에서 나는 연기가 붉은 기둥처럼 차가운 하늘에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에 섞여 흘러나오는 그윽한 냄새가 거인의 마음을 몹시 끌었다. 저 조그만 인간들이 만드는 요리는 무엇이지? 커피라는 것입니다. 커피? 그건 죽 같은 것이냐? 거인님, 커피라는 건 갈색 수프의 한 가지인데 인간들에게 힘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 갈색 수프를 마셔보자꾸나. 거인은 한 발을 옮겨 놓았지만 그 순간 커피 끓이는 곳에서 70리나 떨어진 곳까지 와버렸다. 70리 신을 신고 산책을 하는 것도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다. 저것 봐, 집이 내게서 도망을 가는군. 거인이 분한 듯이 말했다. 그때 눈 위에 조그마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거인은 그것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살펴본 다음 입속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질긴 불고기군. 오랫동안 버려둬서 햇볕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양이야. 거인이 말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건 인간들이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행하던 사람이 눈 위에 빠뜨리고 간 것일지도 모르죠. 검은 난쟁이가 말했다. 고무신이라고? 그건 도대체 뭐에 쓰는 거냐? 발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흙탕길을 걸을 때 쓰는 것입니다. 흙탕길이라고? 발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거인의 세계에 지금 사는 겁쟁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흙탕길이 되는가를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서리의 거인은 입에서 고무신을 뱉어내고 그 대신 겨울 공기를 입 가득히 들이마시고는 콧구멍으로 뿜어냈다. 그러자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순식간에 그 지방 일대는 한 길 이상의 눈으로 덮였다. 커피 끓이는 집은 어디냐? 거인이 물었다. 검은 난쟁이는 북쪽을 가리켰다. 거인은 공기 속에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쪽으로 대여섯 걸음 걸어갔다. 그러나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 보트니아만의 한복판에 오고 말았다. 바다에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아무리 두꺼운 얼음이라도 서리의 거인과 같은 무거운 것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져 거인은 그만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다. 흙탕물이 장화 위에까지 올라왔다. 거인은 바다 한복판에 우뚝 서서 소리쳤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70리신 속에서 발이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마른 육지에 올라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거인은 첨벙첨벙 소리를 내며 얼음 속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서리의 거인은 이번에는 핀란드의 마을에 서 있었다. 눈이 녹을 무렵이라 태양이 빛나고 아이들은 조그마한 썰매를 타고 산비탈을 오두막집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저건 개구리냐? 거인이 물었다. 거인님, 여기서 피해 가십시다. 여기 있다간 위험합니다. 검은 난쟁이가 주의를 시키며 다시 말했다. 지금 막 보신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인간의 아이들입니다. 그래? 거인은 또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잠만 잤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는 게 어떤 모양을 한 건지 잊어버렸어. 이 이상한 모양을 한 벌레가 어떻게 생겼나 보는 것도 재미있군. 그러면서 거인은 긴 팔을 뻗쳐 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조심스럽게 집어올렸다. 다른 아이들은 거인을 보자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리의 거인은 신기한 듯이 그 아이를 살펴보았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로서 마테 프링크라고 했다. 그리고 무척 씩씩한 아이였다. 그 아이는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를 만큼 놀랐다. 그러나 울지도 않고 우악스러운 거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차를 타고 1시간에 6마일이나 달리거나 여우덧치로 짓거려대는 아이들이군. 참 가련한 조무래기들이야. 너희들은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하지만 내가 누구라는 건 모르겠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나이야. 서리의 거인이 말했다. 그렇게 뽐낸다면 영리하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마테 프링크가 대답했다. 거인이 뽐내는 걸 보니 분한 생각이 났던 것이다. 증거를 보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한테 수수께끼 3문제를 내고 나도 당신에게 3문제를 낼 겁니다. 당신이 내 수수께끼를 풀면 그러면 난 너를 먹어버릴 테다. 거인은 마테 프링크의 얘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좋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 수수께끼를 풀면 난 당신을 먹어버릴 거예요. 마테는 말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한 거인은 이 용감한 꼬마 사내아이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사내아이를 눈 위에 거꾸로 놓았다. 마테는 팔짝 뛰어 일어서서 시작할까요? 하고 씩씩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거인님. 난쟁이가 속삭였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분이지만 가장 영리한 분이라도 어리석은 인간의 어린아이에게 속아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닥쳐. 내가 이 꼬마를 먹는 장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배가 몹시 고프다. 수수께끼는 3가지랬지. 그럼 첫 번째 수수께끼다. 너는 그렇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서리의 거인이 소리쳤다. 나이가 10살이라는 것입니다. 마테는 대답했다. 맞았다. 그럼 나는 그렇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은 건 뭐냐? 그건 바보라는 것이다. 하고 마테는 말하고 싶지만 영리한 아이라 이렇게 대답했다. 1000년이란 나이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았어. 그럼 잘 들어. 거인은 이번엔 자기가 이길 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지가 않고 너도 그렇지 않은 건 무엇이냐? 악어. 마테가 말했다.
악어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럼 들쥐입니다. 그 편이 잘 알겠으면. 들쥐? 그것도 맞았어. 거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다. 이번은 내 차례다. 세상과 같이 나서 세상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고 지금 태어나서 아직 5주일밖에 안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야. 너도 알 턱이 없어. 거인은 난처한 듯이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그건 달이에요. 그럼 항상 상을 찌푸리는 건 무엇이죠? 그건 나다. 거인이 말했다. 틀렸어요. 그건 벽틈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날개 없는 새가 날아와서 발도 없는데 나무에 앉고 입 없는 여자에게 요리되어서 프라이팬도 없이 구워져서 소금도 안 묻히고 먹혀버렸다. 서리의 거인은 어쩐지 무서워져서 조금씩 몸이 녹기 시작했을 정도였다. 그만 먹어버려요. 검은 난쟁이가 속삭였다. 그러나 거인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다. 어째서 새가 날개가 없고 여자가 입이 없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봐, 마태. 도대체 누가 바보냐? 너냐, 나냐? 거인이 말했다. 그건 잘 몰라요. 마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날개 없는 새는 눈이고 입 없는 여자는 태양입니다. 그렇군. 거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바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군. 하지만 힘으로 말하면 어떨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기운 센 사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도록 하려면 증거를 보여줘요. 마태는 말했다. 이 산을 3,000마일 저쪽에 옮겼다가 내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서리의 거인은 산을 바라보며 아무래도 이건 좀 힘에 부칠 거로 생각했다. 이 산을 옮기다니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을 거야. 난 할 수 있어요. 마태는 대답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지금 나는 이 산 위에 있지요. 이대로 내일까지 여기 있으면 산은 지구와 함께 24시간 동안 3,000마일을 빙글빙글 한 바퀴 돌아 내일 이맘때쯤은 산도 나도 다시 여기에 와 있게 되죠. 거인님, 저 녀석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은 난쟁이가 속삭였다. 아니야. 그런데 마태, 너는 지금까지의 것은 네가 배워서 안 것뿐이지. 어때? 이번에는 더 알기 쉽게 내 힘센 걸 보이는 방법은 없겠나? 그럼 이렇게 해요. 저기 오두막집 있죠? 저기 가서 벽으로 머리를 내밀어 보세요. 마태는 말했다. 서리의 거인은 이제 됐다고 곧바로 시작했다. 그리고 몇 번을 달려가서 얼음 머리를 벽에 부딪혔으므로 조각조각 부사져 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벽을 뚫을 수는 없었다. 거인은 숨을 헐떡이면서 이런 일은 아무도 못한다고 말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마태는 말했다. 그리고 오두막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거인님. 이젠 난 당신을 먹어야겠어요. 서리의 거인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큰 소리로 껄껄껄 웃었다. 그 웃음은 천둥의 신 토르가 마차와 함께 눈 속에서 뒤집혔을 때 웃은 이후로 꼭 2000년 만의 웃음이었다. 서리의 거인은 쉬지 않고 웃느라 녹기 쉬운 얼음 몸뚱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얼음 심장이 녹기 시작했다. 발은 바다에 물이 되고 말았다. 웃음과 태양이 서리 거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지지직 삐걱삐걱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 몸 전체가 눈 녹은 흙탕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이 서리 거인의 마지막이었다. 검은 난쟁이는 너무도 놀라 도망을 쳤다.
그러다가 숲 쪽으로 달려가서는 토끼 덫에 걸려 흰 눈 속에서 검은 일생을 마쳤다. 마테 프링크는 이긴 것이 몹시 기뻤지만 힘센 거인이 비참하게 녹아버린 것이 불쌍했다. 마을 아이들은 깜짝 놀라 신기한 듯이 거인이 쓰러졌을 때 생긴 높은 눈산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 거인이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스키를 신고 눈더미 위에 올라와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 서리의 거인은 친절했어.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서리의 거인 무덤에 이 말을 써두기로 해요. 소녀는 스키 지팡이로 눈 위에 썼다. 여기 마지막 서리의 거인이 잠자고 있다. 거인은 덩치만 크고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 지혜가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혜가 있으면서 나쁜 것보다는 지혜가 없어도 친절한 편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소녀는 햇볕을 받으면서 이 마지막 서리의 거인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